그러니까 좀 기본적으로 김 장관의 그 3년 3개월을 좀 굳이 좀 평가를 해본다면 개인적으로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두 사람은. 자, 그럼 좀 회의를 좀 시작해 봅시다. 자, 뭐 오늘은 월요일이네. 날씨가 좀 갑자기 좀 싸늘해졌네. 자, 뭐 오늘 좀 뉴스부터 좀 한번 짚고 갑시다. 우선 8월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이 40% 급감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주택 매매 거래량이 크게 급감했는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도 한 달 사이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지난달 기준으로 6,880건으로 7월의 경우에 16,000건이었는데 그것과 비교해 한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전국으로 봐도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한 8만 5천 건 정도 됐는데 8월에 이게 7월 대비 39.7% 약 40%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따른 정부의 대책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나? 일단은 뭐 6.17, 7.10 대책 나오면서 뭐 세금 관련한 대책도 나오고 그런데다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되면서 이제 그 전세낌 매물에 대한 그 거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거래량 자체가 급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거래량이 줄어들 거다라는 건 이미 예견됐던 건데, 근데 이제 사실은 정부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것이다. 그 얘기 아니었어, 그지? 뭐 우리 김현미 장관도 그러고 뭐 그쪽 정부 뭐 박선호 차관도 그 얘기했었고, 그지? 다주택자 매물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뭐 기다려라. 뭐 이런 얘기였는데 아직까지는 전혀 그런 기미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 그지? 현재까지는. 주택 보유자들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매물을 내놓으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까지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다만 이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거래가 줄어들고 있고, 그 주택 보유자들은 반대로 내놓는 매물의 가격은 떨어뜨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래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는 상대적으로 위축이 된 반면에 아직까지 호가는 꿈쩍을 안 하고 있다. 네. 이런 상황이네. 실제로 지금 지난주 가격 동향은 지난주 가격 동향도 별로 아직 하락은 아니고 좀 상승폭이 좀 보합 정도라고 하지 않았나? 국토교통부의 그 감정원 조사에서는 계속 보합세로 좀 나오고 있는 거지. 네. 근데 이제 부동산 114 조사에서는 상승률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 상승폭 자체는 점차 줄어드는. 지난주 부동산 114 조사 기준으로 0.6% 상승입니다. 서울이 0.06? 네. 이게 0.06이면 사실상 이게 보합 수준이거든, 이게. 보합 수준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9월 현재까지 계약 기준으로 보니까 620건 정도가 거래됐다고 하더라고요. 9월 현재? 네, 현재까지 620건인데 뭐 아직 뭐 열흘도 더 남았고 뭐 거래 신고 기한까지 더하면 좀 더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이제 업계에서는 뭐 추석 연휴까지 낀 거 감안하면은 1000건 정도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최근 역대 월간 매매 거래량을 보니까 가장 적었을 때가 1163건으로 1163. 예, 이게 2008년 11월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 정도가 1163건이 월간 거래량으로 제일 적었던 달이더라고요. 이거보다 아마 낮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현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소위 얘기하는 벌집 순환 모형에 따르면 가격은 안 떨어지는데, 그죠? 가격은 유지되면서 거래량만 줄어드는 거. 이게 사실은 원래 침체의 징조인데, 사실은 침체기에 들어가는 그 징조긴 한데,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집값이 과연 더 상승할 여지가 있을 것이냐라고 본다면 사실은 이게 거래는 앞으로도 아마 뒷받침이 안 될 거거든, 그죠? 네.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왜냐? 이 세금 제도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거래를 늘려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 사실은. 그러다 보면은 결국 거래량이 계속 급격히 줄어들다 보면 가격도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 그거는.
그게 이제 어느 시점이 될지 아니면 이제 이게 지루하게 계속 이제 매물도 줄고 거래도 줄고 호가는 꿈쩍하지 않는 이 지루한 공방 상태가 이제 몇 개월, 두 달, 석 달에서 최소 뭐 6개월, 1년까지도 이제 갈 것이냐 이런 아마 지속된 어떤 시간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사실 이런 생각이 가능해 보이거든. 여기서 거래량이 다시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 가격이 예,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 만약에 이제 지금 나오는 이제 그 다주택자 뭐 소위 이제 매물이라고 해봐야 사실은 대부분 다주택자들의 매물이겠지 현실적으로 아니면 이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뭐 어찌 됐건 저찌 됐건 그들의 매물이 좀 나온다 치면은 그 매물이 좀 시장에서 소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어찌 생각하면 뭐 두 가지 요건이겠지. 하나는 이제 가격이 더 이상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더는. 근데 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영끌했던 것처럼 이제 야 이거 그래도 안 떨어지는데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는 게 있을 거고 아니면 하나는 지금 이제 가격이 막 떨어지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쯤 좀 들어갈 만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나타나겠지, 그죠? 근데 이건 아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내 판단은 아마 연말이 지금 지나가지고. 왜냐면 어차피 내년 6월까지는 또 다주택자들이 좀 처분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 움직이려면 아마 내년 봄이사철 이원절일쯤에 많이 움직일 거거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연말에 결정하고 봄에 물건 내놓고 파는 아마 이런 정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좀 지켜봅시다. 오케이. 이거에 좀 연장선상으로 집 파느니 차라리 증여하겠다. 그래서 그렇지. 8월 서울 아파트 5채 중에 한 채가 증여된 것으로 이제 나타났는데요. 이 한국 감정원 자료인데 전체 거래 건수 중 예. 증여가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 건수 총 12,277건 가운데 증여가 한 2,800건 정도로 전체의 22.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감정원 통계 집계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라고 하는데 특히 거래 내역을 보니까 고가 아파트가 많은 송파구와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일대에서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뭐 종부세랑 양도세 대폭 인상하면서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이제 증여가 집을 파는 것보다 집값이 뭐 더 오를 것이라는 이런 기대 심리가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에게 증여하는 편이 낫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뭐 고가 아파트는 방법이 없지. 증여 외에는 뭐 팔 경우에는 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양도세 같은 것 때문에 팔기가 상당히 뭐 어렵지. 그러다 보니까 뭐 증여로 갈 거라는 얘기는 당연히 많았고 실제로 그랬는데 이제 통계상으로 뒷받침돼 주는 거네. 근데 이게 뭐 당분간은 또 세무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증여도 상당히 지금 뭐 어렵다. 증여도 만만치는 않은데 그래도 결국 길은 증여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 근데 이거는 뭐 지켜봅시다. 아유, 그러니까 이게 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증여로 해서 그냥 증여 상속으로 넘어가 버리면 참 그러네, 그죠? 정부의 예상과 또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네, 시장이. 네. 그리고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서 자료를 하나 내놨는데요.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서울 6억이 아파트가 절반이 사라졌다. 뭐 이런 보도자료를 하나 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로 보면은 당시 6억 원 이하, 서울 시내에서 6억 원 이하 아파트 비율이 67.3%였는데 이게 올해 6월에는 29.4%로 급감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면에 이제 9억 원이 넘는 아파트 비율은 15.7%에서 39.8%로 한 2.5배가량 증가했고 마찬가지로 15억 넘는 고가 아파트도 3.9%에서 15.2%로 크게 늘었습니다. 뭐 서울의 그 자치구별로 따져보면은 6억 원 이하 아파트 비율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강동구, 성북구랑 동대문구도 크게 줄었습니다. 그 성북, 동대문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개 보면 이제 중산층들이 많이 이제 사는 이런 지역들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 6억의 아파트가 다 없어져 버리면 없어졌다는 게 이제 위로 다 올라간 거지, 그지? 네.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서. 강남 3구랑 마용성이 아닌 그거보다 조금은 가격이 더 아래쪽에 분포한 그런 자치구들 위주로 크게 가격이 많이 오른. 6억이 안 되는 아파트들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이런 대출도 가능하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매물이 다 팔려 나가면서 가격이 오르는 이런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기존 매수자들이 매수를 하고 싶은데 이제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유일하게 그래도 대출이 좀 가능하고 좀 그런
가격대가 6억 이하다. 그래서 그쪽으로 수요가 좀 다시 좀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러면.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를 보면 아마 이게 최근에 저희도 뭐 기사가 나왔듯이 노도광이나 금관구 이런 쪽에서 지금 말한 이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자료가 추후에 나오지 않을까요? 어찌됐거나 이제 조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좀 추석 좀 지나고 뭐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측면도 있겠다, 그죠? 왜냐면 이제 지금 뭐 코로나 그 당시에 2.5단계가 지금 꽤 오래 지금 사실은 2단계, 2.5단계가 거의 한 달 이상 지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이거 뭐 집 보러 다니고 그러는 사람도 확 줄었을 거란 말이죠. 그죠? 네. 다 거의 뭐 중단되다시피 했으니까. 근데 이제 8월은 아무래도 휴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뭐 그런 여름 비수기 영향에다가 9월 그런 코로나 영향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지면서 뭐 거래량에도 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라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그런 거래량 감소의 원인이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 또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추석까지는 어차피 지금 뭐 추석이 또 이번에 기니까 네. 추석까지도 또 결국은 집을 사는 거는 뭐 거의 네, 없다고 봐야 될 거고. 그러면 추석 이후 시장이 좀 어떻게 되느냐가 조금 지켜봐야 될 사안이라고 봐야 되겠네. 거래량이 회복이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안 되고 쭉 이어지면서 가격 하락으로까지 이어지느냐. 근데 사실은 강남 쪽은 아까 이제 징여 얘기 나왔지만은 사실 답이 잘 없거든. 그러니까 징여 외에는 해법이 잘 없어 지금. 그러니까 정부의 뭐 이제 이 세금 이게 좀 풀릴 수 있을지 여지가 뭐 별 풀릴 여지는 없겠지 현실적으로. 자, 또 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드디어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 됐다고 합니다. 어제 일요일 날짜 기준으로 취임한 지 1188일째를 맞아서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정종환 그 장관이 기록한 1187일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1188일이면 얼마야? 2017년 6월 21일 취임을 해서 2017년 6월 21일. 이게 이때가 이제 첫 조각할 때 멤버였지,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첫 조각해가지고 여태까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같이 이때. 강경화 장관. 네. 근데 김현미 장관이 일을 뭐 잘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동산 가격을 많이 못 잡으신 것 같긴 한데 계속 이렇게 계셔도 되는 건가? 역대로 하여간 부동산 대책도 제일 많이 내놓았다고 하지 않았나, 그제? 그때 네. 역대 부동산 대책도 제일 많이 내놓으시고 개최를 오래 하시고 엄청 바쁘실 것 같은데 김현미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하여간 그러니까 뭐 사실 초기에 이제 취임사 그때 할 때 그것도 좀 화제가 됐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파워포인트로 해가지고 파워포인트 딱 띄워가지고 뭐를 내가 하겠다 막 이렇게 했었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집값, 다주택자들 때문에 집값이 뭐 안 잡히고 그런다.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거 그때 이미 다주택자 얘기가 나왔었거든.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좀 집을 집 있으신 분들은 좀 한 채씩 팔으시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때 취임할 때 좀 오래 벌써 3년 3개월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다 기억성이 가물가물한데 그때 이미 집 한 채씩 팔으세요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그게 이제 그래서 뭐 청와대 뭐 참모들 뭐 다주택자 얘기도 막 그때 나 언급이 되고 그랬었던 건데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뭐 집을 뭐 안 팔아서 뭐 집값이 안 떨어진 것도 아니고 안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근데 좀 기본적으로 김 장관의 그 3년 3개월을 좀 굳이 좀 돌아본다면 부동산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굳이 좀 평가를 해본다면 개인적으로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두 사람은. 저 먼저. 100점 만점. 100점 만점에 한 얼마쯤 될까? 냉정하게. 인정하게. 눈치 보지 말고. 우린 눈치 안 보는 방송이잖아. 할 말을 하는 방송이잖아. 내가 먼저 얘기할까 그러면? 기준을 잡아주셔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점수 매길 때 아니 그 뭐 수음 이하가도 있고 그지? 그럼 수음 이하가로 하면 만약 가라는 점수는 대략 한 50점 이하거든, 그지? 우가 한 보통 80, 미가 70, 양이 60이거든. 옛날 기준 내가 초등학교 고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기준으로 가는 50점이거든. 그러니까 뭐 이건 낙제 정도가 아니라 뭐
유급시키고 뭐 그럴 좀 유급당하는 막 그런 학점입니다. 50점. 그래서 50점에서 1점 더 낮춰서 49점. 49점 줄게. 많이 줬어, 진짜. 엄청 많이 준 거야, 49점. 저는 한 30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점? 네. 그 이유는 우선 제 나이 때 또래에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일단 집을 사는 게, 첫 집을 마련하는 게 너무 어려워졌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고, 실제로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서민들을 위한 이제 주택 정책을 펼치겠다고 이제 취임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높은 점수를 못 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부동산을 너무 부동산으로 전 국민을 피로하게 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상당히 낮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법안도 그렇고 지금 부동산 때문에 막 전 국민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든 게 한팀 좀. 점수를 안 줄 생각. 마이너스 막 이런 거 나오면 안 돼. 저도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유튜버라고 해도 이 방송 부족합이기 때문에 그러면 네. 이런 점수를 줄 수 없다. 점수를 매길 수가 없을 정도다. 이렇게 네, 이렇게 매길 수 없어요. 점수를 매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그럼 그죠? 점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땡땡땡이다. 장관으로서 뭐랄까 이 국민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면에서 모든 해를 끼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상은 사실 더 장관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행동을 다 하셨다. 아, 어떻게 점수를 받을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 마이너스네.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아니고 점수를 좀 주기를 매길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본인은 또 나름 또 열심히 또 부동산이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다른 건 솔직히 모르겠고 부동산 정책적인 측면만 만약에 놓고 이제 다른 거 뭐 그렇죠. 국토교통부라는 데가 뭐 국토도 있고 교통도 있기 때문에 뭐 교통도 잘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뭐 또 논외로 치고 일단 부동산 정책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사실은 나도 49점은 아니야. 그런 측면을 보면. 왜냐면 이제 내가 이제 얘기했던 거는 이제 사실은 김현미 장관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물론 이제 크고 작은 일들이 조금씩은 있었는데 다른 역대 정권에 비해서는 좀 큰 사건 사고 같은 건 잘 없었거든.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나는 이제 국토교통 전체로 보면은 이제 부동산은 사실 낙제점이고 뭐 솔직히 나도 뭐 거의 30점도 아까워 솔직한 얘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튼 이제 다른 측면을 좀 보자면은 뭐 이 정도 점수를 어차피 그래도 가야 네. 유급이야 유급 내지는 그냥 제적이야 사실. 더 이상 유급을 시키면 안 될 것 같고. 제적인데 근데 아니 뭐 어찌 됐건 근데 이제 이전 정부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정부라든지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을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다 뒤집어 엎었잖아 사실은 그지 모든 걸 다 거꾸로 했거든. 임대사업도 물론 이 정부에서 처음에 뭐 작년 한 것처럼 했지만 작년 했지 실제로 임대사업은 안 뒤집었지만 나중에 결국 뒤집었고 뭐 재개발 도심 재생 유일하게 사실은 유일한 분야가 하나가 이제 도심 재생이거든. 도시의 재생 쪽 소위 얘기하는 뭐 도시 재생 뉴딜이라고 자꾸 뭐 이런 말 뉴딜을 뭐 여기저기 디지털 뉴딜이니 막 이런 말을 갖다 쓰는데 이 뉴딜이 뭔지도 사람들은 잘 모를 거야. 뭐 관심도 없어 내가 봐서는. 근데 도시 재생만 갖다 썼지만 사실 도시 재생은 실패했거든 완전히. 내가 따로 한번 언제 도시재생 얘기를 한번 우리가 따로 한번 집중분석 시간 한번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왜냐면 도시재생이라는 게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게 없어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잘 보면 아무것도 안 됐어 솔직히.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실은 자기네 어떤 국정 과제로 추진했던 이런 거가 제대로 된 건 별로 없어. 물론 이제 뭐 주거 복지나 뭐 무슨 뭐 주거 수당 더 주고 뭐 이런 것들은 있겠지. 그러니까 뭐 일종의 좀 포죽일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잘 됐을지 모르지만 그 외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든지 뭐 집값 그다음에 뭐 물론 이제 지금 뭐 공급 기반을 좀 확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측면인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 정부가 사실 거꾸로 갔던 측면이 좀 많고 무조건 다 뭐 잘못됐다라고 그냥 적폐청산 차원에서 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문제는 지금 교체 가능성도 뭐 거의
없지 딱히 않나? 뭐 네. 내가 봐서는 대안도 그런- 없는 것 같고 대안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 똥보를 내가 괜히 받았다가 어떤 사람이 내가 저기 들어가면 완전히 뭐 작살 날 텐데 똥볼 받아가지고 내가 나도 똥탕에 들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거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어?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잘못 내가 들어갔다가 뭐 네가 좀 가서 좀 해보시오 당신이 좀 해보세요 잘 좀 해보세요라고 하면 하고 싶을까? 난 안 하고 싶을 것 같아. 괜히 잘못했다가 욕 덤태기로 같이 한 묶음으로 꾸러미로 해가지고 뭐 작살 날 텐데 욕 먹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봐서는 결국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뭐 아무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잘 없는 거 아닌가. 지금 내가 뭐하러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생각도 좀 들어. 뭐 왜냐면 교체 문제를 검토를 안 해봤을 리가 없겠지. 뭐 다 검토를 해봤겠지만 이제 마땅한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 아닌가라는 쪽이 맞는 것 같고. 그럼 3년 3개월이 아니라 뭐 이 정권과 함께 5년을 같이 가시겠네 그럼. 지금 분위기로. 또 뭐 다른 얘기 없어?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